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용인의 연수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해체된 대우그룹에 98년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연수 가신 분들은 그룹 연수 분위기 아실 겁니다. 각 그룹의 신입사원들이 모여서 4인 1실로 한 달 정도 연수받습니다. 조를 나누어 방을 배정하는데 여자는 몇 명 없으니 조에 상관없이 방을 별도로 배정받았습니다. 교육 후 조 활동 준비도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술자리도 가지니 남자들이 여자 방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98년이면 핸드폰이 그다지 일상화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방문 노크하는 게 편하죠. 각각 다른 조에 4명의 여자가 한 방에 있으니 4개 조에서 여성 조원을 데려가려 방문을 두드립니다. 2층 침상이 2개였고 침상에서 제 자리가 문 근처 아래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문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 3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노크 소리에 대답하고 방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옆방에도 여자방이 있어서 그 방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워낙 복도가 소란스럽고 이런저런 소리가 방에서도 잘 들렸으니까요. 연수가 끝나는 날 동기들 몇 명과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남자 동기 한 명이 연수원 교관에게 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연수원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 그 이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전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들을 놀리려고 한 달간 장난친 거구나. 제가 입사하기 전 해에 신입사원 연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입사한 학교 선배를 통해 이미 들었거든요. 연수원에 차를 갖고 왔는데 밤에 차 몰고 나갔다 사고로 죽어서 이후 연수원에 차를 갖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 선배가 입사할 때 일어난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말해줬죠. A씨가 장난한 거네. 어쩐지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하더니 자기는 문 두드린 적 없다며 되려 저에게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자 방을 놀래려 한 짓이라 확신하고 있었고요. 무슨 소리야, A씨 맞잖아. 우리를 놀래주려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제 위에 침상을 쓴 여자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씨도 어제 들었잖아. 어제 우리 둘이 침대에 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 난 거. 내가 노크 소리 듣고 문 열었던 거 기억하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 동기 표정이 뭔가 기묘했어요. 나는 노크 소리 못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준희 씨가 누구세요? 함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닫던데. 전 놀림당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린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팩스. 1년 전에 팩스를 샀었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친구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 팩스를 사용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에게 무사히 자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제대로 받기는 했는데 무슨 실 같은 게 찍혀서 나왔어. 그게 뭐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그런가 싶어서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또 그 친구에게 자료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그 실 같은 게 가득 찍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읽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나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줬지만 다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데 아무래도 나도 마음에 걸려서 팩스를 열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 수많은 긴 머리카락에 렌즈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그 팩스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화의 색이 변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겪은 소름 끼치는 체험입니다. 아직 자동차 면허를 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 친구 3명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다며 내게 동행을 권유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뒤 모자가 집에서 곡괭이로 살해되어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서 가보자 라는 의견이 되어서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곳을 찾아 깊은 산속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TV에 나온 것과 똑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틀림없어라고 확신하며 차에서 내려 대나무 숲 뒤에 있는 문제의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폐가 앞에는 TV 프로그램 마지막에 진행자가 놓고 간 빨간 국화가 아직 있었습니다. 집안을 대충 보고 돌아가려고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데
왼쪽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3m 정도의 높이에 어머니와 아들이 상반 신발을 드러낸 채 둥둥 떠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5m 정도로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미끄러지는 그들을 우리 4명은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급하게 차에 돌아갔습니다만 돌아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리 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탄 다음 뒤를 돌아보니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마구 통과하며 날아오면서 두 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라고 소리쳤지만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당시 사건이 실린 신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그때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국화의 색이 흰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본 국화는 분명 새빨간색이었는데. 네 번째 이야기, 망우리 고개. 2008년 여름, 제가 구리에 사는데 한창 살을 빼보겠다고 몇 정거장 전에 내려 집을 가곤 했을 때의 일입니다. 망우동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길에 망우리 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언덕을 오른다는 것이 아무래도 힘이 들어 운동한다는 기분도 들고 집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적당하기 때문에 애용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몇 정거장 일찍 내려 망우리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멀리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귀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오르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고 주택가가 드문 곳이긴 하나 어디 초상이라도 났거나 아니면 정신을 놓은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랄까요?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게 묘하게 아주 느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상한 움직임까지 보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귀신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해코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데 근데 이게 미치겠는 게 만약 사람이라면 혹은 그냥 미친년이면 제가 안 보고 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시선은 계속하고 거리는 가까워지고 진짜 내 걸음이 아닌 것처럼 걸어가며 눈 마주치지 마, 시선 두지 마를 속으로 반복하며 마침내 그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그 묘하게 느린 움직임으로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고개가 휙 돌아갈 뻔했는데 계속 시선을 두면 안 된다고 다짐을 되뇌이며 내려왔습니다. 어쩌면 그냥 제가 과민한 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귀신이라기보단 아마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평상시보다 조금 늦은 저녁이었고 아무래도 고개라는 곳이 거주자가 별로 없어 사람도 드문데 그날은 유독 차도 거의 안 다녀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망우리 고개라는 곳이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끼고 있는 산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그냥 집에 들어갈까 고민했었으니까요. 다만 그분이 귀신이고 아닌 것을 떠나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내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내가 자신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시험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여성분 얼굴이 기억 안 나지만 묘하게 미인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두운 밤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공동묘지 같은 무서운 장소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서 묘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제가 저게 귀신이란 기분을 느꼈다고 해도 저 사람이 귀신이라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상관은 없지만 굳이 고르자면 없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있다고 해도 지도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해코지 해봐야 나도 귀신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귀신을 만나더라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귀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5번째 이야기, 여자의 머리털. 깊은 밤 요시노리는 자신의 에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긴 여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는 인기척이 없는 골목에 서서 요시노리의 차가 가까이 가자 살짝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 손짓을 보고 요시노리는 차를 세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매우 머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와 치렁치렁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히치하이킹인가요? 요시노리가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아는 곳까지만 태워주세요. 집에 가는 길만 알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화원 묘지의 부근입니다. 이런 시간에 묘지라고요? 네, 친한 친구가 살고 있어서. 요시노리는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정성껏 그녀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여자에게서는 왠지 흙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요시노리는 차에 올라타고 깊숙이 고개 숙여 감사하는 여성을 남겨두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무서운 얼굴로 아까 내려줬던 여자가 달려서 차 옆에 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마구 흐트리고 눈을 부릅뜬 채 한쪽 손으로 쾅쾅하고 창문을 두드립니다. 요시노리는 여자의 무서운 형상에 단숨에 엑셀을 밟아 차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이명이 들리고 여자는 뒤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요시노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여니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긴 머리가 붙은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요시노리는 여자의 머리털이 차 문에 낀 것을 모른 채 엑셀을 밟았던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저승 가는 길. 아버지께서 폐가 좋지 않아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됐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폐암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앙상하게 마르시고 피부색이 검게 변해서 같은 병실 환자들도 병이라도 옮길까봐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누나는 시골에서 갓상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잘 수가 없었지만 누나는 피곤함도 있고 열흘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누나가 열흘 동안 있는 사이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병원 창문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 터라 아버지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딘가 같이 가자고 하셨답니다. 누나는 아버지 몸이 괜찮아지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서울에 계신 고모들과 돌아가셨던 할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한상 크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계셨답니다.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랑 아버지가 사라지셨답니다. 누나는 그 와중에도 2시간마다 받는 검사가 생각나서 시계를 보고는 검사 시간을 맞춰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밥 먹다가 식당을 나가 한참을 달렸는데 안개가 가득한 언덕이 보이더랍니다. 언덕과 들판은 시든 것처럼 맥없어 보이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언덕을 가로질러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 옆에 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언덕 위에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내려다보는데 그 구불구불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띄엄띄엄 한 사람씩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마치 점이 찍힌 것처럼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뒤쪽에서 아무 표정 없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것은 할머니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으셨고 아버지는 바지는 검정색 정장바지 윗옷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기억합니다. 누나는 급히 뛰어가서 아버지께 검사하러 가야 된다고 했고 아버지께선 검사를 받으러 갈 테니 할머니를 대신 모셔다 드리라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검사 받으시러 어디론가 가시고 누나는 할머니 뒤를 따라 그 길을 계속 걸었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시계를 보고 아버지께 가야 될 것 같아 할머니를 부르려는데 뒷모습이 친할머니가 아니었답니다. 왠지 어색하지만 낯설지는 않는 모습이었지만 누군지는 몰라서 할머니를 향해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모셔다 드리기 어려우니 다음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고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누나가 꿈속에서 시계를 확인한 시각은 저녁 9시였고 언덕길로 인해 시골길이라 착각했는지 버스 시간이 늦어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골은 버스가 도시와는 다르게 저녁 9시가 되면 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윽고 누나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정도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꿈을 꾸었던 날 아버지는 차도가 안 생겨 투약하는 약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바꾸었던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폐암이 아닌 폐염증으로 판명되고 손바닥만 한 폐에서 종기 9개가 나왔고 고름을 뽑아내니 사이다 병으로 2병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한 달 후쯤
누나는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와 읍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산을 넘어서 오는데 묘하게 낯익은 것이 한 달 전 병원에서 꿈에 나왔던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꿈에서 본 구불구불한 길은 해남 미왕사에서 땅끝 방향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조상을 모시는 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길 옆 강은 저수지였는데 해원 저수지라고 저수지 중앙에 섬이 하나 있는 특이한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나가 피곤해서 바로 들어 누웠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골집의 어르신 초상화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려 있는데 누나는 사진을 보고 소름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증조할머니 사진이었는데 꿈에서 할머니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본 그 할머니가 바로 증조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손자를 데리러 와서 손잡고 함께 선산으로 가는 걸 누나가 말린 것입니다. 7년 전 이야기이지만 부모님 일손 도우러 그곳을 지날 때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7번째 이야기, 가발 공장 안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의 고함들이 속속 친구들에게 들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10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씩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너희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하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뻥뻥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많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네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뒤, 대문 옆, 쓰레기통 뒤 등등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 안에는 딱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가발 공장에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뭐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쿨하게 인정이라고 하고 저는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뭐 알겠나요? 우리 둘은 서로 크크거리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습니다.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들 머리들 중에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찌릿하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양옆으로 또는 빙그르 제자리에서 돌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 천장에 목을 메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면서 창밖으로 나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그날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철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매단 장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행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기관사가 가까운 칸이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다고 합니다. 그날도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병무원이 승강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해의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관광단지.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원주에는 간현국민관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기에 좋고 암벽 등반 공원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여름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간현국민관광지로 놀러 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간 곳인데 가기 전에 그리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보니 경치도 좋고 더위를 잊을 정도로 시원하여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은 깊어 강가 주변에 있는 민박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 주변에 텐트를 쳤지만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하셔서
민박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 체력을 많이 소모했던 터라 모두들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소변도 볼 겸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야밤에 어린아이 혼자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처 사는 애인가? 밤에 혼자 노네. 딱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 강가에 있었는데 이윽고 제 오른손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어린아이 손이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사라진 아이가 어느새 제 곁에 와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 집에 계시니? 아니, 우리 엄마 없어. 그럼 엄마 어디 계시는데? 아이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가를 보니 검은 긴 머리의 여자가 수면 위로 얼굴만 내놓은 채 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왔네. 엄마가 형이랑 같이 오래.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강가로 갔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강가에 끌려갔습니다. 어느새 제 몸은 강에 들어가 있었고 순간 누군가 물 밑에서 제 발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뒤를 보니 민박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강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주 엄마, 그만해. 남편도 가고 애도 데려갔으면 이제 됐잖아. 순간 제 발목을 잡았던 무언가가 사라졌고 강가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나온 후에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여자와 사내아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내가 중학생이던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양옆이 논밭인 매우 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다. 그런데 멀리 저편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작은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온다. 그리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조금 더 걸어간 시점에서 잠이 깬다. 어쩐지 기분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꿈이었다. 당연히 여자도 사내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나도 그런 꿈을 꾸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다. 어째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일까? 그 녀석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만난 녀석인데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걸까? 어쨌거나 무척 신기하다가 문득 친구가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면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나도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부추겼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꿈을 꾸었다. 그 녀석 저 여자한테 말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평소처럼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언제나 말 없이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뭔가 위험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 잠이 깨고 나서도 친구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 녀석의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만 졸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걱정을 하며 학교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실종됐다는 것이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섰다고 한다. 물론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어 버렸지만 그로부터 무려 5년이나 지난 후에 그 녀석이 말라 비틀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꿈속에 나왔던 여자랑 사내아이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니 집 근처에 공원에 와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카미카쿠시라고 하는 일의 일종이다. 카미카쿠시는 귀신이나 신에 의한 갑작스러운 행방불명을 뜻한다. 일단 그 녀석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라졌던 5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나는 그 녀석이 사라졌던 날부터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다. 여자와 사내아이의 정체도 영영 알지 못할 것 같다. 11번째 이야기, 목격자. 1년 정도 전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미니밴과 오토바이가 부딪히고 오토바이에 사람이 높이 떴다가 움직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다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외에 목격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면서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문득 머리맡에 머리가 박살 난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의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는 어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걸까? 어머니는 우울해지면서도 무서운 모습이 계속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 무렵이 되어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탕 문을 열었는데 같은 여자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또 있었습니다. 힉 하고 숨을 들이켰더니 여자는 곧 사라졌습니다. 왜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지역신문의 사회면에 그 사고가 실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그녀가 나타난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여성은 땅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사망. 둘 중 한쪽이 신호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니밴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던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 길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니밴의 운전자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남들 앞에서 잘 이야기를 못하는 어머니는 잔뜩 긴장해서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3일 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니 어제 그 여자에게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힘을 주세요라고 부탁했어. 그랬더니 꿈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생긋 웃고 가더라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부터 어쩐지 자신감이 생겨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하지?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마치 그녀가 등 뒤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재판에서 훌륭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방청객으로 참여했지만 평소에 수줍은 어머니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재심이 열립니다. 운전을 할 때는 꼭 조심합시다. 죽은 피해자가 스스로 증인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12번째 이야기, 무언가를 말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에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하러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아리 회원들이 전부 모여 인원수는 30명 정도였습니다. 왁자지껄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서투른 편이었지만 일단 나는 1학년이었던 만큼 선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짧은 머리의 여자아이 말인데 저 아이 곧 죽어. 갑작스러운 데다 이해도 하기 힘든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머리의 여자아이는 1년 선배였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싶어서 조금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일 후 Y 선배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무서워진 나는 함께 바비큐 파티에 참가했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나는 못 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진 나는 동아리 회장을 찾아가 참가 인원의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최근에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드니 맞은편 홈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쪽을 보면서 옆에 앉은 사내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나는 그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13번째 이야기, 고무신.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간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혼자 외갓집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 읍내에서 거리가 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께서 마을 읍내에 사셨기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를 뵙고 저녁에는 외삼촌 댁에 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잠을 잘 공간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외삼촌 댁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개를 한번 넘어야 하고 조명도 없어서 어두컴컴한 논두렁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는 길에 동네 아이들을 만나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읍내까지 같이 가면 좋았었겠지만 동네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놀러 간다며 헤어지고 다시 혼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길을 지나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뭔가 어깨를 툭 하고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검정 고무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이 던진 것 같았습니다. 꼬꼬마들 내일 보면 갚아줘야지. 주변이 지륵처럼 어두웠기에 고무신을 살짝 툭 차버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외삼촌 댁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외할머니 댁에 와야 했기 때문에 어젯밤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길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가봤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두렁길 앞 큰 나무에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것입니다. 흰자만 보이는 눈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발에 고무신이 한쪽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어젯밤 봤던 그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발로 찼던 그 고무신. 아마도 어젯밤 머리 위에는 시체가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 댁 마을에 가면 괜스레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서요.